매도 체결됐습니다.
함께 지난주 제기된 증권거래세 개편 검토에 오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파월 의장의 스탠스 변화가 더 명확해지면서 현재 상승이 포착되는 모습이고요. 다만 시초가 대비해서는 상승 탄력이 다소 둔화되면서 음봉으로 켜진 종목들 많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이어서 바이오주입니다. 바이오 규제 완화 발언으로 바이오 제약도 오늘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셀트리온 그룹주를 비롯해서 현재 차바이오텍도 2%대 견조한 모습이고요. 특히 신라젠에는 외국인의 매수가 유입되면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철강주 가운데 포스코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광석 최대 생산 기업인 브라질의 발레사가 광산댐 붕괴 사고로 감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소식이 들려오면서 포스코가 2%대 하락이고요. 이외에도 철강금속 업종에 외국인의 매도가 출회가 되면서 약세 흐름이 포착됩니다. 자, 조선주도 보도록 하죠. 대우조선해양이 현대중공업이 인수설에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6%대 강세고요. 삼성중공업도 현재 6%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현대중공업 5%대 낙폭을 기록하면서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입니다. 특히 삼성중공업을 주목해야 된다라는 리포트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삼성증권 리포트에 따르면 삼성중공업 입장에서 대우조선해양 인수 리스크가 해소되고 또 추가적인 비용 지불 없이 업종 재편의 수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현재 삼성중공업 6%대 강세입니다. 마지막으로 네이버입니다. 기관의 매수가 유입되면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이버가 장출발 전 4분기 실적을 공시했는데요. 4분기 영업이익이 2,100억 원대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26%가 감소했습니다. 그럼에도 1,000억 원의 규모의 자사주를 취득했다는 소식에 오늘 양봉을 키고 있는 상황으로 14만 3천 원 터치합니다. 지금까지 시황 알아봤습니다. 글쎄요,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이보다 더 도비씨, 그러니까 비둘기 파적으로 연준 의장이 얘기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오늘 새벽에 전해진 연준의 성명문과 또 제롬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에서 묻어나오는 연준의 스탠스는 불과 한 달, 두 달 전에는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완화적인 스탠스의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인내심이라는 용어가 성명서에 직접 명기가 되면서 여러분 기억나시죠? 옐런 의장 때 이 인내심이라는 용어는 향후 6개월 동안은 다른 일이 없는 한 금리 인상을 안 할 것이라는 일종의 관용구로 쓰였었고요. 또 별도의 성명문을 통해서 이 대차대조표 연준의 자산 축소도 조정할 수 있다라는 의미를 담긴 그 성명서가 또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연준의 유동성 축소의 속도와 의미도 많이 훼손을 한 거고요. 또 금리 인상 적어도 올 6월까지 안 한다는 강력한 신호를 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스에 파는 걸까요? 우리 기관 투자가들 왜 이렇게 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지수는 초반의 상승폭을 대부분 다 반납한 상태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시장을 통해서 보실 겁니다. 과연 이 연준의 이 스탠스의 변화 어떻게 읽어야 될지 채권 전문가 한 분을 모셔서 자세한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NH투자증권의 강승원 연구위원을 모시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상을 했죠. 금리 동결이다. 이건 100분한테 물어보면 100분 다 그랬어요. 네, 그런데 과연 두 가지 유동성 축소 이거를 어느 속도로 변화를 줄 것인가의 사인이 있을 것이냐, 그리고 향후의 금리 인상에 대한 스탠스가 어떻게 나올 거냐 이런 건데 강소원 연구원이 보시기에 어떤 강도로 나온 겁니까? 사실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말씀하셨던 대로 훨씬 더 비둘기파적으로 나왔다라는 판단이고요. 그러니까 사실 실제로 최근에 연준 의장이 어떤 통화 정책의 투명성보다 유연성을 좀 더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성명서에 직접 명기하기보다는 말로써 버벌로 어쨌든 완화적인 스탠스를 보여줄 거다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보시면 성명서에 인내심이라는 문구가 공식적으로 삽입이 됐습니다. 이 인내심 문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가해서 드리자면요. 2015년 3월 FOMC에서 삭제가 됐던 문구인데 2014년 12월 달 FOMC 기자회견에서 옐런 의장이 이 문구가 삭제되고 나서 최소 2차례의 회의까지는 금리를 동결하겠고
그 이후에나 금리 인상을 고려하겠다라고 언급을 해서 말씀하셨던 대로 페드의 커뮤니케이션 맥락에서 이 인내심 문구의 삽입은 결국 6월, 그러니까 이제 상반기에는 금리 인상이 없을 거다라는 메시지를 좀 분명히 전달해줬다라는 판단이고요. 특히나 전혀 예상치도 못하게 추가적인 성명서를 내서 만약에 경기 상황이 바뀌면 자산 축소 변경도 이미 변경의 어떤 변화가 가능하다라는 코멘트를 추가로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연준이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금리 인상의 속도 조절과 자산 축소의 속도 조절을 공식화했다는 점에서 예. 이게 말로 한 것과 또 공식화한 게 너무나 다른 상황이거든요. 예. 굉장히 좀 강하게 도비스한 시그널을 보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예. 특히나 실제로 성명서가 공개된 이후에 미국의 2년과 10년 금리가 G'day folks, today in this video we're going to be taking a look at the new 될 거고 미국의 금리가 낮아지고 거기다가 유가도 내려갔으니 DM 대비 EM이 좋다. 예. 근데 EM 안에서 한국보다 더 좋은 시장에 대한 판단을 지금 하고 있는 건가? 이런 의심이 하나 들고요. 두 번째는 말씀하셨던 대로 뭐 최근에 올라온 밸류에이션이 이번에 금리 내려간 걸로 인라인 된 수준 정도로 파악한 걸 수도 있는 거고. 예. 그래서 사실은 제가 주식 담당자가 아니기 때문에 특별한 코멘트를 드리긴 어렵지만 예. 일단 할인율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것은 위험 자산에 분명히 좋은 시그널이면 분명한데 이걸 이제 어떻게 투자자분들, 네. 위험 자산 투자자분들이 받아들이시는지는 조금 다른 문제라서 좀 저는 조금 의아한. 자, 그런데 금리를 동결한 이유, 그리고 향후에도 인내심을 갖겠다는 이유가 명문적으로 이렇게 나왔잖아요. 세계 경제와 금융시장의 안정과 약해진 물가를 반영해서 맞습니다. 물가 상승이 약해졌다는 얘기. 이 두 가지 큰 의미인데 첫 번째 문구는 뭐 경제 성장률 IMF도 낮추고 있고 미국 경제 성장률도 낮추고 있으니까 오케이. 그리고 그러면서 또 한 가지 행간의 의미는 최근 들어서 미국 주식시장이 조금 반등했습니다. 어쨌든 작년 말에 좀 거친 하락세를 보여줬다라는 거. 이거 안정해야 되겠다는 네, 의지가 반영된 거고 물가는 국제유가 때문인지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인지 금리를 올리기 어색할 만큼 빠져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상승률이. 네네. 그러면 앞으로 이 추세가 다시 자산 가격의 버블이라든지 아니면 물가 부담이 있어서 금리를 선제적으로 안 올리면 안 되는 상황까지는 여러분 안심하십시오라고 메시지를 줬다고 봐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시간을 줬다라고 봐요. 예. 그러니까 작년 연말에 시장에서는 경기 침체에 대한 베팅이 있었는데 예. 연준이 이번에 어떤 성명서를 통해서 시장이 경기가 침체가 아니구나라고 하는 인식을 조금 예. 가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두 예. 번째로는 우리가 금리를 너무 가파르게 올려서 경기를 죽이는 흔히 말하는 오버킬 우려가 예. 없을 거다라고 하는 시간을 줬다라는 거라고 보고요. 예. 말씀하신 대로 좀 안심을 해라라는 시장을 다독이는 스탠스였다라는 거죠. 예.
자, 그러면 앞으로 1회 올릴 거다라는 그런 논평들이 나왔어요. 채권 전문가들도 월가에서도 그렇고. 그거는 그 근거는 아까 말씀하신 인내심이라는 용어가 전에 자네 델런이 6개월이라는 기한부 관찰의 기간이라고 그런 용도로 쓰였기 때문에 그 다음에 큰 상황이 없으면 9월이나 12월쯤 한번 올리겠구나. 이런 정도입니까? 아니면 인내심이라는 단어를 감안하더라도 이것은 적어도 1회 이상은 못 올릴 것이라는 오히려 적극적인 의사의 어떤 분석입니까? 저는 좀 전자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은 그 경기가 뭐 침체가 아니라 그냥 슬로우 다운 되는 거다 정도를 인식을 해야 하는데 네. 워낙 주식시장과 위험자산 가격이 거칠게 급락을 하다 보니까 예. 반대로 조금 더 강하게 이야기를 한 것뿐이고 예. 이게 금리 인상 사이클의 중단이 아니라 일시 중단인 걸 좀 분명해지는 것은 2분기부터 자산 가격들이 회복이 되고 경기 지표의 바닥을 확인하고 올라온 구간부터는 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예. 연준이 금리 인상을 혹시라도 뭐 서두른다거나 오해를 사기 싫다. 그렇죠. 그리고 그러면서 혹은 또 위험자산 가격이 빠져버릴 때 어떤 일이 있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사실 작년 연말을 떠올려 보시면 예. 연준이 좀 가파른 금리 인상의 시그널을 보내니까 예. 위험자산 가격이 급락을 했고 그러면서 사실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지율에 대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예. 뉴스플로우에서 보시면은 뭐 파월 의장에 대한 어떤 뭐 해고 이런 뉴스플로우 나왔었죠. 네. 사실은 연준 입장에서도 그 정도 정치 이벤트를 앞두고 금리 인상을 조금 단행하기에는 굉장한 부담이 있는 시기라고 보는 거죠. 자, 화면에도 파월 의장 연준 정치적 고려 절대 안 해 이렇게 써 있는데 원래 강한 부정은 또 강한 긍정이라고들 세상에서 얘기를 하는데 절대라는 표현이 전 눈에 들어오는데 근데 트럼프가 저 금리 올리면 안 됩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약간 맞습니다. 온건하게 얘기하다 계속 어긋나니까 저 파월 의장 저 해고해 버릴까? 참모들하고 논의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그 직후에 파월 의장의 스탠스가 바뀌었어요. 어쨌든, 왜냐하면 자기 선배들인 벤 버난키나 자네 옐런 네. 만나가지고 인내심이라는 단어를 썼고 금융시장에서는 그걸 반영했잖아요. 그리고 그 직후에 그 다음에 공식적인 스케줄인 FOMC 회의에서 금리 동결은 물론이고. 지금 두 가지 굉장히 완화적인 스탠스의 스테이트먼트가 발표됐기 때문에 이렇게 회고해 보니까 그러면 왜 그렇게 소동을 부렸지? 그냥 트럼프 말을 듣는다기보다 트럼프 말이 맞았네. 그런 생각도 시장에서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뭐 사실 맞다 그르다의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고 결국 그러니까 파월 의장이 시장과의 어떤 소통, 특히나 금융시장이 재규적으로 실물 경기에 악영향을 미치는 그 루프에 대한 이해가 조금 좀 부족했던 것 어려워요. 같습니다. 재기적도 어렵고 루프도 어렵고.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경기가 좋은데 금융시장이 급락을 했다. 예. 그럼 파월 의장이 처음 판단할 때는 경기가 좋으니까 금융시장이 다시 위로 따라 붙겠지라는 판단을 했던 건데, 예. 그래서 금리 인상을 계속해서 하겠다라는 코멘트를 했었는데, 예. 너무 금리가 계속해서 올린다고 얘기를 하니까 금융시장이 완전 급락을 해버렸죠. 예. 그러니까 어떤 판단이 드냐면
주식시장이 망가지니까 소비자 심리지수가 망가지게 되고 소비자 심리지수가 망가지니까 소비가 둔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 심리지수가 둔화되니까 예. 경기가 오히려 금융시장에 맞춰서 내려갈 가능성이 커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 상호 영향을 주는데 파월 의장이 너무나 경기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예. 마치 경기는 맞고 시장은 틀리다 이런 스탠스를 보이다가 예. 아 시장과 경기가 서로 대화를 하는 관계구나라는 거를 이제 12월 달 FOMC 이후에 깨달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학습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많이 바뀌었다라는 생각이고요. 사실은 트럼프와의 관계도 관계지만 그런 시장과 경기의 어떤 상호 관계 이것에 대한 학습이 12월 달에 파월한테 있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관심사는 과연 연준의 뭐 그렇지는 않겠죠. 뭐 트럼프가 아무리 얘기를 한다고 해서 지금까지 쭉 역사적으로 보면 연준이 그거에 휘둘려서 제롬 파월 의장이 얘기하듯이 절대인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것 때문에 금리 결정자들이 저렇게 선회를 했다고는 보지 않는데 그러면 물가 외에 다른 거 결국 금융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경기인데 연준의 의사결정자들의 미국의 경기에 대해서 인식을 바꾼 거 아니냐. 그런 거 사실 주식시장에서는 뭐 내일 이제 미국 시장에 어떻게 반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힘을 못 받는다라면 저희가 최초에 걱정했던 금리도 이제 관련이 있으니까 여쭤봅니다만은 미국 연준에서 금리를 안 올리거나 혹은 더 완화적인 스탠스가 나올 때가 금리는 빠지지만 주식 올라가지 않고 빠지는 그러니까 경기에 대한 걱정이 훨씬 더 커지는 국면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걱정이 있었거든요. 지금 한국 시장, 우리 시장을 보면은 그런 것들이 약간 반영하고 있는 거 아니냐. 물론 이제 시간이 짧기 때문에 그것까지 말씀드리면 좀 그렇습니다만은 경기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사실 뭐 정확한 이야기셨는데 예. 보통 이제 금리 그러니까 좀 더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 보통 금리가 인하되는 시점에 그때부터 위험자산 가격이 또다시 급락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동결동의가 인하라는 이야기는 연준의 판단에서 경기가 진짜 꺾였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저희가 강조드리고 있고 파월 의장도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건 예. 경기가 꺾인 게 아니라 조금 그 속도 조절에 들어간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속도 조절과 경기 침체는 언제나 구분되어져야 되는 그렇죠. 개념인데 예. 올해는 속도 조절일 거다 이 정도 코멘트를 하고 있는데 시장은 침체에 대한 가능성을 여전히 버리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까 다시 저희가 전에 했던 얘기로 돌아가는데요. 예. 결국 그래서 지금 연준은 시간을 주는 거라고 봐요. 시장이 침체가 아니라 속도 조절 정도구나라고 하는 인식해라. 그런 코멘트를 지금 해주고 있다. 그래서 사실 연준 입장에서 되게 애매한 게 우리가 앞으로 연내 금리 인상 안 하겠습니다라고 강력하게 얘기를 못하는 이유도 그렇게 얘기하면 시장이 오해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거 경기가 정말 안 꺾였구나. 좋구나. 그러네. 그래서 계속해서 경기는 나쁘지 않습니다. 인상이 가능해요라는 여지를 열어두면서 다만 6개월 정도 쉬겠다라고 한 시간을 두는 요 제스처가 저희가 볼 때는 연준이 할 수 있는 가장 묘수다라는 판단인 거죠. 오랜만에 제롬 파월 의장의 후한 점수가 나오는 것 같네요. 되게 뭐랄까요. 1년 정도의 학습 효과를 거쳤고 특히나 최근에 부의장이 경제 학을 전공을 하고 오랜 시간 동안 연준에 몸을 담았던 사람들이 오면서 좀 분위기가 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보자 기능도 좀 강화되고 그런 분위기가 잡힌다 이거죠. 그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워낙 흔히 말해서 12월 FOMC만 보시면 되게 조금 의아했던 게 의사록을 보시면 12월 FOMC 회의에서 실제로 인내심이라는 문구가 이미 회의에서 나왔고 자산 축소도 바꿀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기자회견에서는 이제 파월 의장만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서는 그런 얘기를 전혀 없었고 엉뚱한 얘기를 했죠. 자산 축소는 오토파일럿이다. 금리 인상 할 거다. 이런 얘기 나와버리는 게 시장이 완전 망가졌던 거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파월 의장이 그때와 지금 달라진 것은 말씀하셨던 보좌 기능의 강화라거나 본인 스스로도 시장과 경기의 어떤 상호 작용 이것에 대해서 조금 인지하게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계 금융시장, 특별히 중앙은행의 맏형꼴인 연준에서 저런 방향의 선회를 공식화했다면 나머지 이제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제 둘째, 셋째들이라고 표현할까요? ECB 혹은 일본 중앙은행 혹은 영란은행 이런 데들도 우리도 좀 생각해봐야 되겠는데 형님이 저렇게 나오면 우리도 보조를 맞춰야 되겠지. 이렇게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그 가운데는 우리 한국은행도 들어가 있겠죠. 맞습니다. 이 금리 정책에 예전보다는 훨씬 더 완화적인 스탠스를 취한다라는 거는 어떤 회고를 할 수 있냐면 2016년도 초 이맘때쯤에 맞습니다. 어떤 맞습니다. 세계적인 세계 금융시장에 위기의 의식이 있었을 때 묵시적인 공조가 나왔고 그때부터 사실 주시장 뭐 이런 것들이 위험자산 쪽에 바텀을 치고 올라갔던 경험이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세계은행들. 예,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예. 특히나 ECB 같은 경우에는 2016년과 좀 다른 거는 그때보다 지금 경기가 더 안 좋죠. 그렇죠. 모멘텀이 특히나.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미 QE도 종료를 했고 예, 그때는 말씀하셨던 데 2016년 3월에는 심지어 ECB가 QE도 뭐 회사채를 편입하고 TLTR하고 금리도 인하를 해버렸어요. 네. 굉장히 흔히 말하는 바주카포를 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정도의 강력한 모멘텀이 있었는데 지금은 사실은 정책 여력도 축소가 됐는데 작년 12월 달부터 이제 독일도 모멘텀이 꺾였고 예, 특히나 브렉시트 관련된 이슈가 장기화되면서 기업 투자가 이연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 저희도 ECB가 빠르면 연말에 금리 인상을 시도할 수 있을 거다라고 봤는데 예. 연준이 이 정도 스탠스를 보이면 ECB의 금리 인상도 내년으로 이연될 아하.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보고요. 영란은행 같은 경우에 좀 다른 게 파운드와 급락 때문에 오히려 물가가 너무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래서 영란은행 같은 경우에는 뭐 금리 인상을 하반기에 시도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지만 그게 뭐 경기 때문은 아닐 거다라고 보고요. 뭐 파운드의 영향력이라는 게 유로보다는 훨씬 더 현저하게 작기 때문에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 예, 같고. 맞습니다. 그리고 BOJ 같은 경우에는 이미 문제가 많습니다. 예. 안전자산 선호 때문에 엔화가 더 강세로 가버리면서 최근에 예. 기대 인플레이션이 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BOJ는 저희는 연내 계속해서 정책은 동결될 거라고 봐서요. 전반적인 통화 정책의 스탠스는 12월보다는 조금 더 예. 비둘기 쪽으로 기울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체로 뭐 거시하시는 분들이나 금융시장을 그 매꾸로한 거를 위주로 보시는 분들이 일본에 대한 걱정들을 최근 들어서 많이 하시는 걸 이제 봤는데 금융시장에 대한 정책도 뭐 더 이상 쓸 것도 별로 없는 것 같고 뭐 이도저도 못하고 또 뭐 연기금 동원한 것도 부담이 되고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뭐 아베 지지율이 그런 건데 묻어서 나오는 것 같은데 한국은행의 얘기는 왜 안 해주십니까? 사실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는 예. 이번 뭐 FOMC와는 별개로 올해는 계속해서 기준금리 동결을 가져갈 거라고 봐요. 사실은 그나마 경기가 안 좋지만 금리 인상을 주장하셨던 분들의 의견이 뭐 한미 금리 차였는데요. 예. 이번에 확실히 한 번 인상을 하게 되면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차가 100bp 정도가 나게 됩니다.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뭐 그 우리나라와 한해지 코스트가 한 130 정도 나오기 때문에 이 정도 금리 차로는 자금 이탈이 발생하기 어렵다라는 거고요. 예. 특히나 어쨌든 뭐 연준의 금리 인상이 느려진 이유가 글로벌 경기에 대한 예. 속도 조절이라면 우리나라처럼 국내 글로벌 경기에 대한 베타가 큰 국가 입장에서는 조금 금리 인상을 고민할 건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요. 예. 특히나 제가 생각하는 주요 포인트는 뭐냐면 올해 3분기가 되면 연준의 금리 인상 마무리 국면 인식 그리고 예. 중요한 건 올해 3분기에 우리나라 물가가 급락할 거라고 봐요. 왜요? 세 가지 이유인데요. 예. 첫 번째는 우리의 그 3분기가 국제유가 역기조유가가 최대가 되는 시기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 물가 바스켓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전월세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전월세 가격이 통계청에서 발표한 지수가 작년 4월부터 계속해서 하락을 최근에 하고 뭐 있고요. 깡통 전세 얘기가 나올 정도로 많이 빠졌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제 주위에 계신 분들도 전세 얘기 많이 하시는데 전월세 가격 하락이 되고 있고요. 예. 세 번째로는 원화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워낙 수입 물가 지수의 소비자 물가 설명력이 높은 나라인데 연준의 금리 인상 마무리 국면 인식이 확대가 되면 원화가 강세로 하반기 갈수록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제유가 기저유가가 크고 원화가 강세고 예. 거기다 전월세 가격이 하락을 하면 한국은행의 목표치도 달성이 쉽지 않을 거다. 그러면 3분기가 되면 연준은 금리 인상 끝나가는데 우리나라 물가가 빠졌네. 그러면 한국은행의 커멘트와 관계없이 시장에서는 다시 한번 금리 인하 기대가 불거질 수 있다라고 봐서요. 저는 한국은행이 연내에는 금리를 동결하겠지만 이제 내년에는 금리 인하 여건을 점검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여간에서는 어떤 상황에 급반전이 없는 한 한국은행의 어떤 스탠스가 금리 인상을 고려한다든지 이런 상황은 올해 내로는 없겠군요. 인상을 고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매년 11월에 한 번씩 해왔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때까지는 이제 GDP가
흔히 말한 잠재 성장률 수준 정도까지 나왔는데 저희는 이번에 잠재 성장률 수준보다 좀 많이 하회할 거다라고 보고 있어서요. GDP 갭이 마이너스가 커지는 해 금리 인상을 했던 사례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역시도 GDP 갭 마이너스 폭이 커지는 구간에서 특히나 이미 물가 전망치를 크게 하락한 상황에서 금리 인상을 고민하는 것은 뭐 전혀 맞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채권 전문가가 여러분 이게 그 연준의 이 통화 정책에 대한 해설을 쭉 하시니까 아마 주시장을 조금은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앵글을 보여주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NH투자증권의 강승원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잠시 전에 말씀 드리시고요. 후반부에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미국 정치, 미국의 외교, 안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증시라인에서 가끔 여러분들에게 대화의 시간을 좀 드립니다만 저게 우리 증시와 무슨 관련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요즘에 별로 없습니다. 1년 전, 2년 전에 이런 시도라면 아, 이거 뉴스 시간도 아닌데 왜 이렇게 시간을 할애하나 이렇게 하셨는데 워낙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등장 이후에 미국 정치 혹은 미국 리더십들의 어떤 말과 행동이 우리 증시에 바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오늘도 국립외교원의 민정훈 교수를 모시고 미국 정치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제가 궁금한 게요. 미국 정치 시스템은 이렇게 보니까 우리 대통령 선거하고 좀 다른 게 당내 경선이 굉장히 일찍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후보도 빨리 결정이 돼서 그야말로 그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는 그냥 1년 내내 미국 국민들은 대통령 선거 얘기를 들어야 되는, 저도 미국에 있었을 때 그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야당인 민주당에서는 이제 당내 경선이 치열해질 거고 그런데 공화당, 그러니까 집권당, 대통령이 현재 존재하고 있는 집권당에서도 당내 경선이라는 절차가 원래 있습니까? 아니면 생략되는 겁니까? 원래 있습니다. 그 미국의 대통령 선거 또 뭐 시스템 좀 말씀드리면 예. 대통령 선거가 이제 그 수면 위로 올라오는 게 이제 중간 선거, 작년 같은 경우 2018년 중간 선거가 끝났잖아요. 예. 그 다음부터 이제 2020년에 그 예. 대선 그 레이스에 나올 그 잠룡들이 이제 예. 그 후보 이제 자기가 선언을 하고 이제 네. 준비를 하죠. 자천타천으로. 네, 그렇죠. 예. 자천타천으로 해서 이제 자기만의 역사적인 장소에 가서 이제 선을 하고 그 우리나라랑 비슷합니다. 예. 하고 이제 2019년 동안에는 이제 그 2020년 초부터 열리는 앵커께서 말씀하신 경선의 어떤 그 출마하기 위해서 자기 인지도를 높이고 그다음에 자금을 모으는 예. 그러한 그 사전 준비 운동을 하죠. 선거운동을 하죠. 그리고서 말씀하신 2020년에 초반 2월부터 해서 6월까지 예. 이제 당내 경선이 시작이 됩니다. 예. 그래서 거기서 승리한 후보가 이제 전당대회 7, 8을 거쳐서 이제 11월 그 본선에 나가는 건데요.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그 현직 대통령이 재선에 출마할 경우에 예. 룰상 제도상으로는 이제 그 여당이죠. 여당에서도 당내 경선을 하게 돼 있습니다. 하게 돼 있는데 이제 현직 대통령이 인기가 괜찮고 이제 재선에 나간다 그러면 그걸 존중해서 이제 당내 경선이 이게 도전자가 안 나오는 거죠.
안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냥 예. 유명무실되고 이제 그냥 전당대회에서 예. 이제 대의원들이 뭐 그냥 현직 대통령을 후보로 추대하는 그래요. 이런 게 되는 건데. 예. 근데 그런 예가 있나요? 현직 대통령과 당내 경선을 해서 역전이 됐다거나 뭐 그런 예가 있습니까? 역전되는 경우는 드물고요. 그런 예. 경우는 거의 드물고요. 예. 근데 이제 나온 적은 많이 있어요. 그렇죠. 예를 70년대만 해도 이제 예. 그 인기가 없는 경제가 어려울 때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예. 이제 나오게 되고 후보가 나오게 되죠. 나오게 되는데 이때 그 도전자가 이제 그 재선에 그 도전하는 그 대통령을 이기는 경우 쉽지는 않은데요. 예. 이때 문제가 뭐냐면 이제 그 자체 그 재선에 나온 대통령이 있는데 불구하고 당내에서 도전 나온다는 것은 이것은 이 현직 대통령이 재선에 당선될 확률이 낮구나라는 거를 당내 예, 경선만 한다 하더라도 상대방이나 국민들한테 주는 인식은 그렇죠. 야 이건 해보나 마나한 경기겠는데 이런 그래서 자신감을 이제 준다. 그 유권자들한테 어떤 당선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낮다라는 어떤 시그널을 보내게 되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반대당, 뭐 민주당, 공화당 경우에 이제 야당의 경우에 굉장히 그 부분을 집요하게 파고들고 예. 그렇게 돼서 이제 우리가 말하는 원텀 그 프레지던트 한 번의 임기로 끝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예. 그런 경우가 꽤 있었죠. 이제 뭐 그렇군요. 카트 대통령도 예. 그렇고 이제 레건 대통령 그렇고 그래서 그런 제가 부분이 있습니다. 왜 이 질문을 처음으로 계속 드리냐면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바닥이잖아요. 그렇게 하고 또 뭐 이 스캔들에 관련돼서 계속 현재도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다가 하나 믿는 게 이제 경제를 좀 살린다. 그리고 금융시장을 살린다. 뭐 주택시장을 살린다. 이런 것들이었는데 그것도 지금 보면 뭐 이렇게 조금 스물스물 돼가고 있기 때문에 야 이게 올해 하반기에 공화당에서 내가 대통령 해보겠다고 나오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면은 오히려 더 이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이 나머지 1년 반 어간 남은 이 기간 동안에 뭔가 확 밀어붙여야 되는데 예를 들면 SOC 같은 것들. 네. 근데 그런 동력이 많이 약화될 거 아닌가 그런 걱정이 돼서 그렇습니다. 일단 그건 가능성은 뭐 상존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 트럼프 대통령 재선 가능성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앵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경제거든요. 예. 그러니까 미국 대선에서 가장 예.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 하나가 경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경제가 좋으면 아무래도 재선에 나온 대통령이 크레딧을 받을 것이고 안 좋으면 이제 퍼니시 즉 뭔가 좀 그 비난을 받고 그거에 대해서 역풍이 들겠죠. 근데 이제 경제가 중간 선거 때까지는 그 상승세이기 때문에 예. 그걸 바탕으로 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이제 전망이 나왔었는데 만약 경제가 올 하반기부터 나빠지기 시작해서 예. 내년에 특히 이제 그 선거 있는 연도에 예. 초반기 안 좋아진다면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에게 굉장히 악재로 작용할 수가 있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당내에서 이제 그 재선 가능성이 떨어지는 트럼프 대통령을 대체할 새로운 대안으로서 이제 후보자들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사상 최장기간 미국 정부의 부분 셧다운이 진행이 되다가 어쨌든 표면적으로 보면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만은 트럼프 대통령이 하여튼 무릎을 꿇은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저는 좀 다르게 좀 생각을 하고 어떻게 봐야 있는데요. 됩니까? 이제 어쨌든 간에 세게 붙은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제 새로 구성된 이제 하원이죠. 상원인데 이제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했으니까 그렇죠. 이제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예. 이제 리더십을 다시 회복했기 때문에 예. 그 첫 번째 이제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는 그 관문이 이제 셧다운 사태였던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그 멕시코 국경 장벽이었고 예. 그런 부분에서 세게 붙어가지고 예. 쉽게 해결될 수가 없을 거라고 봤고 그래서 최장 기간을 가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이제 이 부분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 발 빼서 이제 양보하는 그런 스탠드를 취해졌기 때문에 예. 그런 결정이 나자마자 진보 언론 쪽에서 다 패배다 얘기를 하는데 예. 과연 그것이 패배일까? 과연 어떠한 저희가 또 다른 어떤 그 정치적인 노림수를 또 봐야 되느냐 트럼프 대통령한테 있어서 보게 되면 일단 양보해 주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그 펠로시 하원 의장이 어떤 그 영향력을 확보한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사실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100% 패배고 앞으로도 그런 패배가 지속될 것이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견이 좀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이번에 양보해줬다고 자기도 주장하고 있고 예. 그리고 이번에 어떤 그 일단 연방 정부를 다시 재개하고 3주간 합의하고 그렇지 예. 않으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가능성이 있다. 어허. 이 부분이 린지 그레임이라고 공화당의 유력한 상원의원이 먼저 제안한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처음엔 그 안을 거부했지만 그래도 나중에
어떤 그 실직 상태에 있는 그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연방 공무원들을 고려해서 내가 양보하겠다. 그러니까 빠져나올 수 있는 명분을 마련한 상태거든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런 스탠스를 취했기 때문에 이제 3주 후에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면 다시 한번 제2차 셧다운이 될 수도 있다. 그렇죠. 그렇게 열렸을 때 그때도 민주당에서 계속 끝까지 밀어붙인다면 그러면 그때는 이제 민주당 책임론이 비등할 그럴 것이다.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양보를 해줬는데 그러네요. 민주당은 어떤 민생은 고려하지 않고 계속 밀어붙인다. 정치적 공세를 한다. 네. 이 경우 어쩔 수 없이 내가 국가 비상사태로 가든지 또 다른 셧다운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예. 1차 때와는 다른 어떤 정치적 평가가 나올 수 그러네요.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셧다운이 완전한 트럼프 대통령의 패배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각도로 좀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다. 자, 근데 셧다운의 뭐라고 그래요? 셧다운의 어떤 공식적인 종료를 위한 협상 기간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 시점과 물론 몇 주 차이는 납니다만은 또 하나 이벤트가 다가오고 있는 게 2월 말로 종료되는 또 다른 휴전, 미국과 중국 간의 조건부 휴전 협상 기간이 또 종료가 되잖아요. 그러면 사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뭐 이게 어떻게 보면 부담스러운 숙제를 두 개 안고 있는 건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본인의 정치적인 역량을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떡을 두 개 갖고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잘만 해결하면 그죠? 그런데 이 셧다운이 조건이 불리해지면 불리하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미국과 중국 간에 왜냐하면 전선을 두 개 할 수 있는 그 리더십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대내 대외 다 골치 아픈 상황을 만들겠냐. 그래서 중국과의 협상은 무난하게 혹은 극적인 타결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가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그 최근에 언론 기사를 보면 이번에 셧다운에서 언론에 나와서 패배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협상의 기술은 결국은 그렇게 치밀한 것이 아니다라는 게 나오고 그것 때문에 중국이나 북한한테 유리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볼 때는 뭐 그런 측면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이게 별개의 사안으로 보는 게 훨씬 더 정확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뭐 대내적인 문제에 있어가지고 셧다운, 그러니까 민주당과의 어떤 기싸움을 해서 정치적 성과를 얻는 것과 그리고 이제 미중 간의 무역 그 갈등을 통해 가지고 협정을 통해 가지고 미국이 원하는 바를 얻는 것 이런 부분은 별개의 문제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 대내적으로 민주당과 경쟁하는 것은 자기 재선을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될 하나의 측면이지만 이것이 그 승리했다고 그래서 그렇게 뭐 재선에 도움되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건 어차피 그 정치적인 그 국내 정치적인 어떤 과정일 뿐인데 이제 미중 무역 협상은 자신이 가장 중요시하는 시그너처 파트, 가장 대표적인 정치적 의제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 정치적으로 어떠한 뭐 패배라든지 타협이 있다고 그래서 그것이 어떤 그 미중 협상까지 그 영향을 미칠 거다 이런 것은 제가 볼 때 논리적으로 좀 이렇게 좀 무리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주변에 통상 부분에서는 굉장히 많은 전문가가 있고 아시는 것처럼 지금 굉장히 강성인 중국에 대한 강성인 무역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원칙을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서 이제 이번에 굉장히 강하게 밀어붙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건 무역 그 갈등이 있고요. 관세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타협을 볼 수 있을까 그러니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부분이 미국 경제도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관세에서는 타결을 보고 있지만 그래도 미중 무역 갈등의 근본에는 어떤 그 미국, 중국의 어떤 제조 불기, 기술 불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미국이 앞으로도 꾸준히 견제할 것이기 때문에 미중 무역 갈등은 지속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그냥 이제 외교 안보 전문가들 이렇게 모셔서 그 상상력을 발휘해서 여쭤보면은 그러지 말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지금 이 교수님도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이제 트럼프가 셧다운해서 고생했지. 그래서 민주당하고 또 뭐 이렇게 해야 되니까 신경 쓰기 싫으니까 그런 표현은 좀 너무 나간 거지만 어쨌든 전선을 좀 단일화해야 되겠다 해서 중국은 조금 더 완화적으로 하지 않겠냐 이렇지만 사실 그렇게 움직이는 나라가 아니다. 참모들이 다 배치돼 있고 그 사람들이 뭔가 보고서를 쓰고 그거에 기반해서 트럼프 대통령도 정책을 하고 협상을 하는 것이지 원맨쇼 하는 건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국내 정치적인 어떤 그 야당과의 경쟁과 미중 무역 갈등이 과연 같은 수준에 있는 중요도를 갖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제냐 봤을 때 저는 아니라는 거죠. 이 미중 무역 갈등은 트럼프 대통령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의제이기 때문에 그 국내 정치적인 거는 과정일 뿐이기
하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 부분에 국내 정치 하위 부분에 있는 그 의제의 영향 때문에 상위에 네. 있는 의제가 어떤 타격을 개선도 받는다. 아니었다. 그럴 가능성은 없다는 거죠. 또 하나 이슈가 지금 다가오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매장량 기준으로 뭐 세계 최고라고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질에 따라서 좀 다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베네수엘라에 군사적인 옵션을 쓰는 거 아니냐. 그런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여간해서 다른 나라에 간섭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이건 좀 다른 케이스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거 어떻게 됩니까? 왜냐하면 원유 가격도 여기에 따라서 많이 움직여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측면인데요. 첫 번째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떤 미국이 이제 그 굉장히 그 원유 생산에 굉장히 박차를 가하고 어떻게 보면 뭐 최대의 원유 생산국이 예.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에너지 안보와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고 아하. 이것이 경제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 들어가지고 오바마 행정부 때부터 그런 움직임이 있었지만 예. 이제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적극적으로 어떤 그 셰일 가스를 셰일 오일을 굉장히 개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안보라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도 굉장히 중시하는 부분이고 예. 그런 부분에서 베네수엘라를 지켜보고 어떤 그 미국 입맛에 맞는 어떤 오일 시장이 재편되는 것에 대해서는 예. 충분한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미국이 전통적으로 중남미에 대해서는 영향력을 계속 확보하고 싶어하는 게 있습니다. 자기네 저 그렇죠. 앞마당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20세기 이전에도 미국이 네. 뭐 이제 고립주의를 했지만 그래도 고립주의를 유지하는 데 바탕은 뭐냐면 아하. 그 미주 대륙, 그죠? 큰 미주 대륙 있잖아요. 중남미까지 중남미 다. 그렇죠. 네. 해서 거기에서 맹주름만 아하. 군림해도 충분하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대서양 건너에 유럽 이런 쪽에 관섭하지 않겠다 아, 이런 부분이었거든요. 그게 고립주의라는 거죠. 네, 예를 그렇죠. 들면 미국 영토 내에서만 우리가 뭐 고립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 남미를 포함해서 이 아메리카 이 대륙은 다 우리 영향력 안에 있다. 니까 이 정도 선에서 우리 고립한다. 그렇죠. 그 정도만 해도 충분하고 미국이 왜 대서양 너머까지 간섭해야 되는가 그만큼의 국익이 있느냐 이런 부분에서 이제 고립주를 채택했는데 예. 이제 그런 측면에 그다음에 이제 20세기 하시는 것처럼 개입주의가 들어왔잖아요. 예. 그래도 여전히 중남미는 미국의 앞마당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영향력을 확보하고 싶어하는 거죠.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10몇 년 동안 이제 그 차베스 정권이 들어가고 마두로 정권 즉 좌파 정권이죠. 예. 그래서 파퓰리즘했던 좌파 정권이고 반미 그 어떤 세력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그렇게 달갑지 않은 세력이었는데 유가가 하락하게 되면서 이제 정치적 전국이 혼란이 되고 그래서 이제 과이도라는 그 국회의장이 이제 그 대항 세력을 나타내는데 친미주의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미국으로 본다면 굉장히 미국이 베네수엘라 어떻게 보면 골칫거리였던 베네수엘라의 영향력을 회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이용해서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사실 베네수엘라에 일찌감치 진출해 있던 미국의 거대 석유 재벌들이죠. 뭐 엑슨모빌이라든지 이런 데들이 사실 차베스 정권이 들어오면서 상당히 손해를 많이 본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지분율도 축소되고 또 밖으로 해 나가는 것도 그런 데인데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 기반이기도 하기 때문에 베네수엘라에 대한 어떤 어프로치를 하는지 여러분 같이 좀 보시자고요. 시간이 얼마 안 남는데 이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어서 우리 국민들이 가장 관심 있어하는 건 북미 제2차 북미 정상회담 뭐 어디가 될는지 모르겠어요. 대부분 베트남이라고 보는데 지금 준비가 어느 정도까지 돼 있고 앞으로 그러면 2월 말이 될지 3월 초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그 기간 동안에 어떤 뉴스 플로우들이 예상이 됩니까? 그 뭐 확실한 거는 뭐 밝혀진 거는 없고요. 이제 언론 기사라든지 이제 정보를 이렇게 추측해 보면 긍정적인 신호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2월 말에 개최될 북미 정상회담은 이제 그 계획대로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예. 이제 중요한 것은 의제겠죠. 그 한반도 비핵화 즉 북한 비핵화와 예. 그에 상응하는 미국의 그 상응 조치인데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한 조율이 됐다 이렇게 좀 보는 시각이 전반 그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북한이 뭐 미래핵이라고 하죠. 그래서 미래에 어떤 북한이 핵을 생산하는 어떤 시설 능력을 어떤 포기하는 것, 즉 그래서 영변 핵 시설이라든지 동창리 미사일 그 실험장, 풍계리 핵 실험장 이런 부분. 폐기와 사찰하는 부분 이것과 이제 미국이 북한이 원하는 상응 조치, 최대한 보장 조치인 종전선언이라든지 이제 그 연락사무소 설치라든지 네. 그리고 낮은 수준에서 제재 완화하는 조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치열하게 그 앞으로 이제 비건 대표와 김혁철 그
북한의 카운터파트기 예. 중심으로 해가지고 논의가 될 것 같고요. 그러한 의제 논의는 이제 정상회담이 열리게 되는 그 막판까지도 계속 진행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말이나 조만간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예. 어디서 개최될 것인가에 대해서 발표가 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와 더불어서 의전 경우 논의가 될 것이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의제 부분에 있어서는 치열하게 이제 네. 북미 간에 협상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6월 12일이었죠. 제1차 싱가포르 현지에서 열렸던 미국 북미 매수 정상회담의 체결됐습니다. 이 뭐라 협정서입니까? 무슨 이게 다큐멘테이션을 교환하는 모습을 우리 시청자님 보셨습니다마는 2월 말에 교환되는 저 문서에는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또 우리 증시를 위해서 정말 확실한 무엇인가 북핵 문제에 대한 그런 결론들이 좀 담겼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져보면서 국립외교원의 민정훈 교수와의 얘기를 마감을 하죠. 고맙습니다. 네. 자, 목요일에 보내드린 증시라인은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금요일인데요. 여느 금요일하고 좀 다르죠. 명절 연휴가 시작되는 금요일인데 아무래도 마음도 좀 부산하실 거고 장도 저희 기대만큼은 조금은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오후 시간 잘 보내시고요. 내일 여러분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고맙습니다.